77입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안전모 하나 올려놨습니다. 노란색. 플라스틱 겉면은 금간대가 여기저기고 안쪽 스펀지는 땀에 절어서 누런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30년 넘게 썼던 겁니다. 땅속에서. 태벳 탄광에서 광부로 살았습니다. 22살에 처음 갱도에 들어가서 51살에 탄광문 닫을 때까지. 그 세월 동안 이 안전모가 제 머리를 지켜줬습니다. 낙석도 몇 번 막아줬고 천장 그릭을 때마다 딱딱 소리 내주면서 조심하라고 일깨워줬습니다. 목숨을 지켜준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탄광문 닫고 25년이 지났는데도 전 이걸 못 버리겠더군요. 신발장 위에 올려놓고 매일 봅니다. 현관 나설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왜 못 버릴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에야 알겠더군요. 이게 날 지켜주기도 했지만 죽이기도 했다는 걸. 땅속에선 이게 없으면 못 살았습니다. 머리 위로 돌 떨어지면 죽으니까. 가스 차면 질식하니까. 그래서 이걸 쓰고 허리 숙이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30년. 그게 제 갑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을 벗어야 할 곳에서도 못 벗었습니다. 집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아들 앞에서도. 남자는 강해야 한다. 탄광에서 제일 먼저 배운 규칙입니다. 무서워도 무섭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이 더 무서워지니까. 아파도 아프다고 하면 안 됩니다. 조 전체가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다들 입 다물고 이악 물고 안전모 푹 눌러쓰고 일했습니다. 강철 같은 남자들. 저도 그랬습니다. 땅속 300m에서도 안 떨었습니다. 동료 죽는 거 보고도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사북 항쟁 때 곤봉 맞고도 집에 가서는 아무 일 없었어라고 했습니다. 강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안전문은 2개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는 땅속에서 돌 막아줄 안전모, 또 하나는 땅 위에 올라왔을 때 벗을 줄 아는 안전모. 전 평생 하나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밥 먹을 때도 아내 옆에 누워서도 이걸 쓰고 있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안전모를, 마음에 쓴 안전모를. 괜찮아, 피곤해, 별일 아니야. 그 말들이 제 안전모였습니다.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전 대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손은 떨리고 있었는데도.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빠, 왜 술 먹어요? 전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원래 이래. 혼자 마시면서 우는 건 안 보여줬습니다. 석탄가루 냄새, 알고 계십니까? 비누로 씻어도 안 빠집니다. 손톱 밑에 검게 박혀서 몇 날 며칠을 문질러도 남아 있습니다. 작업복에도 배고, 신발에도 배고, 머리카락에도 스며듭니다. 집에 들어서면 아내가 코 찡그렸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나중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게 남자 냄새야. 일하는 냄새고. 지금 생각하면 그 냄새가 제 변명이었습니다. 봐, 나 이렇게 힘들게 일해. 그러니까 더 물어보지 마. 더 힘들게 하지 마. 안전모 안쪽. 만져보면 끈적합니다. 땀이 배어서. 30년 동안 흘린 땀이 플라스틱 안쪽에 스며들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축축합니다. 그 냄새 맡으면 그때가 생각납니다. 케이지 타고 땅속으로 내려갈 때 쇠줄 소리 드르륵 드르륵 울리고 옆 사람 숨소리 거칠어지고 어둠이 점점 진해지면서 안전모 끈 조이던 그 느낌.
오늘도 살아서 올라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올라가자. 그럼 됐다. 그 이상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렇습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뭔가 계속 쓰고 계신 건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안전모 같은 걸. 괜찮아라는 안전모, 남자니까라는 안전모, 가장이니까라는 안전모. 벗어야 하는데 벗는 법을 모르는. 전 77살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노란 안전모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날 지켜준 건지, 가둔 건지. 이 안전모를 처음 쓴 날이 기억납니다. 1972년 봄이었습니다. 22살. 인수인계하던 선배가 제 머리에 안전모 씌워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네 목숨이다. 땅속에선 이거 하나 믿어야 돼. 끈 조여주는 손길이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정함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족쇄였습니다. 태백탄광. 그때는 온 나라가 석탄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 난방도 우리가 캐낸 석탄으로, 공장 기계도 우리 석탄으로 돌렸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라 먹여 살린다. 그 말 믿고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케이지 타고 내려가면 300m, 아파트로 치면 100층쯤 됩니다. 그걸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어둠 속으로.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쇠줄에 매달려서 내려가는데 위에서 빛이 점점 작아지고 밑에서 어둠이 올라오고 귀가 먹먹해지면서 심장 소리만 쿵쿵 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최 반장이 제 떨리는 손 보더니 말했습니다. 광호야, 예, 여기선 무서워도 무섭다고 하면 안 된다. 네가 무섭다고 하면 옆 사람이 더 무서워진다. 그럼 실수한다. 실수하면 죽는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남자는 원래 이런 거다. 무서워도 참는 게 남자고 아파도 안 아픈 척하는 게 남자다. 그래야 식구 먹여 살린다. 고개 끄덕였습니다. 그게 땅속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인 줄 알았습니다. 최 반장은 그 동네에서 제일 센 사람이었습니다.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곡괭이 휘두르는 힘도 셌습니다. 후배들 잘 챙겼습니다.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위험한 자리는 본인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다들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최 반장네 집이 저희 집 옆동이었습니다.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밤에 가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먹고 우는 소리.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최 반장 목소리. 낮에 그렇게 씩씩하던 사람이 밤에는 혼자 울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두세 번씩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 너머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도 들려? 아내가 고개 끄덕였습니다. 반장님 힘드신가 봐요. 가서 물어보는 게 어때요? 아니, 전 고개 저었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도 우는구나 하는 게. 그럼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나? 그 생각하기 싫어서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다들 그랬습니다. 옆집 사람들도, 윗집 사람들도. 최 반장이 우는 소리 들어도 다음날 만나면 모른 척 했습니다. 반장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웃었습니다. 야, 광호야, 오늘 막창 먹으러 가자. 예, 형님. 그게 룰이었습니다. 막장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막장이라는 게 갱도 제일 끝입니다. 더 이상 갈 데 없는 곳. 거기서 석탄 캐내면 앞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어둡습니다. 헤드랜턴 불빛밖에 없습니다. 좁습니다. 허리 펴고 서면 머리가 천장에 닿습니다. 뜨겁습니다. 땅속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40도가 넘을 때도 있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환기가 안 돼서. 가스 차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 안에서 곡괭이 들고 석탄 깨냅니다. 8시간 쉬지 않고. 처음 한 달은 매일 토했습니다. 올라와서 어지럽고 속쓰리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최 반장이 등 두드려줬습니다. 적응하면 괜찮아진다. 형님, 저 못할 것 같습니다. 임마, 반장이 제 어깨 잡았습니다. 여기 온 놈 중에 처음부터 괜찮은 놈 없다. 다 이렇게 시작한다. 너 고향에 누구 있나? 어머니 계십니다. 어머니 혼자? 예. 그럼 네가 돈 벌어야지. 안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사냐? 남자는 원래 이래. 힘들어도 하는 거야. 그게 남자고 그게 효자다. 고개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도 케이지 탔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1년이 지나니까 정말 적응이 되더군요. 토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지럽지도 않았습니다. 곡괭이 휘두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도 이제 진짜 남자구나.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25세 장가들었습니다. 정옥이. 중매로 만났습니다. 옆 동네 처녀였는데 조용하고 착했습니다. 첫 만남 때 물어봤습니다. 탄광 남자한테 시집와도 괜찮겠어요? 정옥이가 고개 끄덕였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면 괜찮아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는구나. 결혼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밥 차려놨습니다. 뜨끈한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뚝딱 먹고 아내 옆에 누우면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정옥이가 가끔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시기고 손에 물집 잡히고. 그런데 그걸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집에 와서까지 힘들다고 하면 여자는 어떻게 하라고? 최 반장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보는 거고 여자는 집에서 지키는 거다. 남자가 밖에서 힘든 거 집에 들고 오면 집안이 무너진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무서워도 괜찮아. 석탄가루 냄새 풍기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정옥이가 처음엔 옷 벗겨주면서 말했습니다. 씻고 오세요. 제가 등 밀어드릴게요. 나중엔 그냥 문 앞에서 옷 벗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벗어요. 집안에 냄새 배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런데 말 못했습니다.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사는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 안전모 벗고 현관에 놨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안전모는 벗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남자다운 거라고 배웠습니다. 강한 게 미덕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지는. 1980년 4월 그 일이 터졌습니다. 사북항쟁. 뉴스에서는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깎는다고 했습니다. 석탄값이 떨어졌다고. 우리 월급 3분의 1을 자른다고. 그걸로 애 학교 보내고 쌀 사고 연탄 사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회사는 대답 안 했습니다. 그날 밤 동네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최 반장도 나갔습니다. 저도 나갔습니다.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러서시오! 해산하시오!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안 물러섰습니다. 그러자 곤봉이 날아왔습니다. 최 반장 머리에
곤봉이 내리꽂혔습니다. 반장이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이마에서. 형님! 달려갔습니다. 부축했습니다. 반장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형님! 형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 느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운 거구나. 땅속에서 300m 내려가도 안 느꼈던 공포를 그때 느꼈습니다. 최 반장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전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부축하고 볼 던지고 소리 지르고. 아침이 됐습니다. 진압됐습니다. 동료 몇 명이 끌려갔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 피인지 남의 피인지 모를 피. 현관문 열었습니다. 정옥이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다친 데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없어. 전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정옥이가 제 손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는데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떨림을 숨기려고. 피곤해서 그래. 자야겠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최 반장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 흘리던 얼굴, 초점 없던 눈, 가슴이 막혔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울음이. 입을 입에 물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 등 뒤에서 정옥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들키면 안 돼. 이악 물었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옥이가 조용히 방문 닫고 나갔습니다. 그제야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최 반장은 사흘 뒤에 돌아왔습니다. 머리에 붕대 감고. 광호야, 예 형님. 너 그날 울었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래. 반장이 제 어깨에 쳤습니다. 남자는 그래야지. 안 운다, 안 무너진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고개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반장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반장네 집에서 우는 소리가 더 자주 들렸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반장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우리가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없어. 전 잘랐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남의 집이래 왜 참견해. 정옥이가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이 기억납니다. 실망. 아니, 그것보다 더한 거. 체념 같은 거. 이 사람한테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눈빛. 그때 뭔가 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정옥이 눈에서. 그때도 못 본 척했습니다. 보면 뭔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전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면했습니다. 나 씻어야 돼. 일어나서 목욕탕 갔습니다. 물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 석탄가루 씻어냈습니다. 손톱 밑까지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검은 게 안 빠졌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거울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풀린 사람. 최 반장 같은 눈.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고개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난 강하니까. 거울에서 눈 돌렸습니다. 최 반장은 그 사건 이후로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일 끝나고 매일 소주 2~3병. 형님, 그만 드세요. 몸 상하십니다. 광호야, 예? 아무것도 몰라. 넌 아직 젊어서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2년 뒤 최 반장이 죽었습니다. 심장마비 52.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반장 부인이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는지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말했습니다.
좋은 데 가셨어요. 고생 많았어요.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소리로. 평생 저한테 힘들다는 말 한 번을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그게 더 괴로웠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힘들다고 안 하는 게 괴롭다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무서웠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옥이가 물었습니다. 장례식 어땠어요? 반장님 부인은요? 힘들어 보이더라. 정옥이가 제 손 잡았습니다. 왜 당신은 저한테 말해줘요? 힘들 때 혼자 참지 말고. 손을 빼냈습니다. 나 괜찮아. 나 최반장 아니야. 걱정 마. 돌아 누웠습니다. 등 뒤에서 정옥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한숨. 그 한숨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혹시 당신도 힘들 때 괜찮아로만 끝낸 적이, 당신 옆 사람이 당신 마음 물어봤을 때 별일 아니야로 문 닫은 적이, 그때 그 사람 눈에서 뭔가 꺼지는 게 보이진 않았습니까? 전 봤습니다. 그런데 못 본 척했습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더 깊이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전모 더 단단히 눌러쓰고. 석탄가루는 옷만 더럽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기도 더럽혔습니다. 집안 공기를, 우리 사이 공기를. 1989년 탄광이 문 닫는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석탄산업 사양화, 정리해고. 39살이었습니다. 17년을 땅 속에서 보냈는데 하루아침에 끝이었습니다. 탄광이 문 닫던 날 제 결혼도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땅 속에서 석탄 캐는 것밖에 못했으니까.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서울 가서 공사판 간 사람, 중국집 배달 시작한 사람, 고향 내려간 사람. 전 태백에 남았습니다. 왜 안 나가요? 여기 이제 일자리 없어요. 정옥이가 물었습니다. 대답 못했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서울 같은 데 가면 전 아무것도 아니니까. 탄광에선 그래도 인정받았습니다. 일 잘한다고, 성실하다고.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냥 늙은 막노동꾼이니까. 여기서 뭐라도 찾아볼게. 걱정 마. 정옥이가 한숨 쉬었습니다. 또 그 한숨. 일자리 찾았습니다. 공사판, 막노동. 하루 2만 원. 탄광 다닐 때 한 달 월급이 30만 원쯤 됐었는데 이제 한 달 일해봐야 40만 원. 쌀값도 안 됐습니다. 정옥이가 식당에 나갔습니다. 설거지, 내가 나갈게요. 당신은 쉬어요.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전 대답 안 했습니다. 대답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아내가 일 나가는 게 창피했습니다. 남자가 돈을 못 벌어서 마누라가 설거지를 하게 만들다니. 동네 사람들 눈이 따가웠습니다. 오, 시집도 참 어렵네. 부인이 식당까지 나가더만. 그 소리 들으면 술 마셨습니다. 집에 와서. 정옥이가 일 마치고 돌아오면 전 이미 소주 한 병 비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화를 내든지 한숨을 쉬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조용히 방 들어가서 조용히 옷 갈아입고 조용히 저녁 차렸습니다. 밥 먹어요. 많이 드세요. 반찬이 형편없었습니다. 김치에 된장 하나. 탄광 다닐 땐 고기도 있었고 생선도 있었는데 숟가락 들었습니다.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맛없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정옥이가 숟가락 놓았습니다. 미안해요. 형편이 이래서. 고개를 저었어야 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고마워. 그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왔습니다. 나 배 안 고파. 일어나서 밖에 나갔습니다. 담배 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검은 손. 석탄가루가 손톱 밑에 박혀서 17년 동안 안 빠진 검은 손. 이제 탄광도 없는데 여전히 검은 손.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아무것도 못 주고 살겠구나. 집 안에서 정옥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혼자. 들어가야 했습니다. 안아줘야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고마워. 그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들어가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담배 한 대 더 피우고 또 한 대 피우고 정옥이 우는 소리 멈출 때까지.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1994년. 정옥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옥이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당신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힘든지 괜찮은 건지, 저한테 화난 건지 아닌 건지. 저한테 말을 안 하시잖아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전 당신은 모르겠어요. 가슴이 막혔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안 나왔습니다. 미안해. 그것만 겨우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요. 정옥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뭘 느끼는지 알고 싶어요. 당신이 뭘 원하는지, 뭐가 힘든지, 나한테 뭘 바라는지 말 좀 해줘요, 제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뭘 느끼는지, 뭘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버티는 것만 생각했지 느끼는 건 생각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어. 정옥이가 눈 감았습니다. 긴 한숨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계속 남처럼 살 거예요? 남.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린 남이었나? 돌아보니 맞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남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말 없고 자리 누워도 등 돌리고 뭐가 힘든지 서로 물어보지도 않고 2년 더 버텼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군요. 1996년 겨울 정옥이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간 올 줄 알았으니까. 알겠어. 그것만 말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정옥이가 물었습니다. 22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게 다라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있었습니다. 가지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해보자.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안 나왔습니다. 자존심이 막았습니다. 남자가 매달리면 안 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옥이도 도장 찍었습니다. 그 손도 떨렸습니다. 둘 다 떨리는 손으로. 정옥이가 짐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현관 나서면서 돌아봤습니다. 몸 챙기세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전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문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야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22년 만에 아내 앞에서 처음 내는 소리. 그런데 아내는 이미 없었습니다.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조금 편했습니다. 정옥이 떠나고 나니까 더 이상 들킬 게 없으니까. 약한 모습, 무너지는 모습, 우는 모습. 이제 혼자니까 상관없으니까. 그게 제일 추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아, 나는 진짜 최악이구나. 그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25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정옥이는 떠났는데 안전문은 그대로였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먼지 쌓인 채로. 가끔 손 뻗어서 만졌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안쪽은 여전히 끈적했습니다. 땀 냄새가 났습니다. 30년 전 땀 냄새.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위로가 됐습니다. 그때는 쓸모 있었는데. 혼자 사는 게 처음엔 편했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밥 먹었어?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디 아파? 걱정할 사람도 없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밥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자유가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잘 잤어요?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텔레비전 틀어놨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뭐 하는지 안 들렸습니다. 그냥 소음이었습니다. 저녁 되면 어두워졌습니다. 불 켜기 귀찮아서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었네? 아무 일 없는 게 다행인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군요. 가끔 전화기 받습니다. 누가 전화 하나 싶어서. 안 왔습니다. 제가 전화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옥이 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번호판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못 눌렀습니다. 뭐라고 하지? 잘 지내냐고? 미안하다고? 2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번호판에서 손 내렸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60 넘으니까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탄광에서 혹사시킨 몸이 이제 고장나는 겁니다. 병원 안 갔습니다. 이 나이에 뭐 어차피 다 아픈 거지. 진통제 먹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70 넘어가니까 다르더군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그냥 누워 있을까? 그런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일주일에 1번, 2번, 나중엔 거의 매일. 이불 속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이게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것도 괜찮겠다. 그때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안 나오시네요? 몸 편찮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그럼 한번 나오세요. 다들 궁금해하세요.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궁금해한다고? 누가 날 궁금해해? 일주일 뒤에 나갔습니다. 복지관에.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우씨, 어디 아팠어? 오랜만이네.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었습니다. 옆에 박 씨가 앉았습니다. 정비사 박 씨, 탄광에서 기계 고치던 사람. 광호 씨, 오랜만이네. 어디 아팠어? 안 보이길래 그냥 집에 있었어. 박 씨가 제 얼굴 봤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 나도 그랬어. 뭐가? 혼자 사니까 점점 사람이 아니게 되더라고. 말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6개월 있었어. 박 씨가 밥 한 숟가락 떴습니다. 우울증이라더라고, 병원에서. 병원? 응,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도 했어, 6개월. 놀랐습니다. 박 씨가 그런 데 갔다니. 괜찮아졌어? 응, 약 먹고 상담받고 많이 나아졌어. 지금은 여기서 상담 자원봉사도 해. 박 씨가 웃었습니다. 광호 씨? 응, 나 요즘 상담 공부하는데 사람이 제일 고치기 힘든 게 뭔지 알아? 고장난 줄 모르는 사람이야.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탄광에선 기계 고장나면 바로 알았잖아. 소리 나고 멈추고 연기 나고. 그런데 사람은 고장나도 모르더라고. 계속 돌아가는 척하니까. 그러다가 완전히 멈춰버려. 박 씨가 제 어깨 쳤습니다. 광호 씨, 점검 좀 받아봐. 늦기 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 들어서니 안전모가 보였습니다. 신발장 위에. 손 뻗어서 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예전엔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젠 텅 빈 플라스틱 덩어리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내 인생도 이 안 같았구나.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는데 안은 텅 빈. 거울 봤습니다. 76살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초점 없는 눈.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안전모 머리에 썼습니다. 헐렁했습니다. 머리가 작아진 겁니다. 나이 들어서. 예전엔 딱 맞았는데. 거울 속 노인이 안전모 쓰고 서 있었습니다.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탄광도 없는데 안전모 쓴 노인. 지킬 것도 없는데 갑옷 입은 노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웃다가 울음이 됐습니다.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안전모 벗었습니다.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벗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안전모 벗어도 되는데 벗는 법을 까먹었다는 겁니다. 평생 쓰고 살아서 벗으면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누구한테 약한 모습 보여주는 건지, 어떻게 도움 청하는 건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날 밤 잠 못 잤습니다. 박 씨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장난 줄 모르는 사람, 늦기 전에.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76년을 살면서 처음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로. 76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76세 되던 해 처음으로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그 동네에서 그런 데 가는 남자는 제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아침 일찍 집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안전모 봤습니다. 신발장 위에. 오늘은 너 없이 간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찾아갔습니다. 건물 앞에서 한참 섰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되지. 다리가 안 떨어졌습니다. 그때 누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젊은 여자였습니다. 30쯤 돼 보이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저런 사람도 오는구나. 용기가 조금 났습니다.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처에 섰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나? 저 미쳤나 봐요. 그럴 순 없고. 혼자 살기 힘들어요? 그것도 이상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겨우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냥 힘듭니다. 간호사가 고개 끄덕였습니다. 네, 진료 신청하시면 돼요. 여기 서류 작성해 주세요. 서류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 쓰는데 삐뚤빼뚤했습니다. 오광호. 76년 만에 이렇게 떨리는 이름이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다들 조용했습니다. 핸드폰 보거나 창밖 보거나 눈 감고 있거나. 저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왔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안 올 줄 알았던 곳. 남자가 그런 데를 왜 가? 그렇게 생각했던 곳. 그런데 와 있었습니다. 오광호님, 호명 됐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진료실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40대쯤. 앉으세요. 예, 앉았습니다. 의사가 서류 받습니다. 76세시네요. 예. 처음 오시는 거죠? 예.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힘드셨죠? 그 말에 뭔가 터졌습니다. 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약합니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76년 만에 처음으로. 저 약합니다. 혼자는 못 살겠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사가 휴지 내밀었습니다. 우셔도 괜찮아요. 고개 끄덕였습니다. 한참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휴지 한 통을 다 썼습니다. 의사가 기다려줬습니다. 말없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광호님. 예. 평생 혼자 버텼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고생했다고 누가 말해준 게 얼마만인가. 생각해보니 처음이었습니다. 정옥이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앞으로 같이 해봐요. 예. 혼자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고개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약도 받았습니다. 상담도 받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내 얘기하는 게. 그런데 하다 보니 조금씩 나왔습니다. 탄광 얘기, 정옥이 얘기, 혼자 산 25년 얘기. 의사가 들어줬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습니다. 오광호님은 강하셨어요. 어느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전 약합니다. 아니요, 의사가 고개 저었습니다. 강했기 때문에 버틴 겁니다. 76년을. 하지만 이제는 다른 강함이 필요해요. 다른 강함? 약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강함이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약하다고 말하는 게 강함이라고? 평생 반대로 배웠는데.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오는 게 저 약합니다 말하는 게 평생 한 것 중에 제일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땅속 300m 내려가는 것보다, 곤봉 맞으면서 거리에 서 있던 것보다 훨씬 무서웠으니까. 76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제일 용기 있는 행동이 뭔지 약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도움 청하는 겁니다. 안전모 벗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안전모 봤습니다. 신발장 위에. 예전처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고마웠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날 지켜준 건 맞아. 땅 속에서는. 그런데 땅 위에서는 네가 날 가뒀어. 안전모가 대답 없이 거기 있었습니다. 노랗게 금가고 먼지 쌓인 채로. 이제 난 너 없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둡니다. 신발장 위에. 가끔 봅니다. 내가 저랬구나. 상기시키려고. 다시는 저러지 말자고. 77입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법을 배웁니다. 늦었습니다, 정말. 정옥이한테 미안합니다. 25년 전에 했어야 할 말들. 지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안 납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하나. 그래도 언젠간 할 겁니다. 전화 한 통. 여보, 미안했어. 사랑했어. 그것만이라도 말하고 싶습니다. 늦기 전에 당신도 혹시 쓰고 계신 건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안전모 같은 걸. 괜찮아 라는 안전모. 남자니까 라는 안전모.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안전모. 땅 속에서는 안전모가 목숨을 지켜줬지만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날 죽였습니다. 벗으세요. 무섭겠지만 벗으세요. 벗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저는 76년 만에 벗었습니다. 당신은 더 빨리 벗을 수 있을 겁니다. 안전모는 여전히 신발장 위에 있습니다. 먼지 쌓인 채로.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벗을 수 있다는 걸.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벗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 옆에 아직 누군가 있다면 말하세요. 힘들어. 도와줘. 혼자는 못하겠어. 그게 남자답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남자입니다. 진짜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당신은 지금 배우세요. 혹시 당신도 벗어야 할 안전모를 쓰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